자, 오전 내용에 이어서 이제 명목형 변수 처리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일단 명목형 변수 한 종류에 대해서만 제시할게요. 짧게 할 거예요. 사실 요거 한 종류만 보면은 나머지 종류는 일단 어떻게 처리할지 금방금방 감아요. 뭐 이거를 지금 접목을 해서 회계 모형을 다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먼저 하려는 거는 이 명목형 변수를 내가 과연 통제 요인으로 써야 되는가 안 써야 되는가를 판정하려고 해요. 자, 앞 단계에서 df3라고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이 일단 모든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변수가 스케일링이 적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요걸 가지고 이어서 가야겠죠. 자, df3.copy에서 하나 복사 뜨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안 나오네? 자, 커팅에 대해서 이제 쭉 1, 2, 3, 4, 5라고 라벨링을 했고요. 칼라에 대해서도 라벨링 했고 다른 것들도 이건 이제 투명도에 대해서도 라벨링을 했어요. 여기 라벨링을 했을 때 얘네가 전부 명목형이긴 한데 전부 서열 척도이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값을 나열한 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값이 좋은 거에서 점점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순서대로 넣은 거예요. 원래 그 카테고리 형태로 바꿀 때 명목형 변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만들잖아요. 근데 명목형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이 따로 있기는 해요. 서열 척도. 잘못 말했다. 명목형 변수를 그냥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퉁치긴 하는데 서열 척도에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 타입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별로 그렇게 분석할 때 영향력이 없어서 그냥 크게 구별하지 말고 의미론적으로만 내가 판단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목형 변수를 라벨링을 했고요. 그럼 이제 명목형 변수가 어떻게 있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무턱대고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명목형 변수의 빈도를 확인하려고 데이터 프레임 컬럼 이름별로 반복 돌면서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일 때 빈도 그래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형별로 이렇게 몇 개씩 들어있는지 나오겠죠. 자, 이거 보면 일단 좋은 거는 되게 적죠. 당연하죠. 비싼 거. 안 비싼 게 제일 많겠지. 자, 얘네들은 점점 좋을수록 빈도가 낮아지고요. 좋을수록 빈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그래도 좀 빈도가 좀 많이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좀 빈도가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투명도도 여기가 제일 많이 있네요. 양쪽에는 좀 적고. 일단은 얘네들을 이대로 이제 통제 요인으로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올지에 대해서 사실 확신이 안 서요. 그래도 일단은 별다른 전처리를 안 해보고 그냥 넣을 건데 만약에 저라면 이걸 이대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묶고 이거를 묶어요. 그래서 여기는 굿, 그 다음에 뭐 not good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서 파생변수로 또 만들 수도 있잖아. 반 잘라서 이쪽은 상품, 이쪽은 하품 이런 식으로. 자, 색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거는 뭐 딱히 묶을 만한 게 좀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간다고 치더라도 투명도 같은 경우는 대충 여기서 잘라서 묶으면 여기도 상, 하 대충 이렇게 묶으면 얼추 비율 비슷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3, 제4의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것도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냥 이거를 고지고대로 넣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보통은 귀찮으니까 그냥 넣어. 사실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넣어버리는데 꼼꼼하게 하려면은
파생 변수도 만들어서 넣어서 원본을 넣었을 때와 파생 변수를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일단은 얘네들을 내가 그 통제 요인으로, 일단은 가공을 안 하고 될 거예요. 그래서 통제 요인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해볼 거고, 요 코드 블록까지만 보고 잠깐 실습해서 끊었다가 2시 10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 통제 요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나 이론적 배경, 즉 다른 논문에서 무엇이 요인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선정할 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다른 논문에서 내린 결론을 참고하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모아놓은 다음에 그 통제 요인들을 대상으로 t-테스트나 언어바 같은 차이 분석을 실행해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됐다. 그러면 통제 변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DF4에서 커팅과 프라이스 요거를 쪼개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 종류가 두 종류인 건 없죠. 그러니까 두 집단의 비교는 아니니까 무조건 언어바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규성과 등분산성 검정을 일괄 처리한 거 만들어놨죠. 이걸 처리했더니 얘가 수행되는 게 당연히 정규분포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등분산성 검정을 레빈 검정으로 들어갔는데 등분산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바 검정할 때 등분산성 아니다라고 파라미터를 줬겠죠.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대해서 커팅이라는 명목형 변수가 집단별로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자, 여기에서 함수 약간 수정한 게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언어바 만들어놨던 게 무조건 사후 검정까지 가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없냐만 보고 싶은 거라서 사후 검정까지 늘려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my 언어바에서 마지막 파라미터에 포스트 불이라고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게 사후 검정 수행 여부인데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fails로 줬어요. 그러니까 true로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후 검정 안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사후 검정에 대한 변수가 true일 때 추가적으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하나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일에서 299라인 포스트 파라미터 추가하고 367라인 조건문 포스트 관련 부분 추가. 이렇게 걸면 이제 사후 검정을 굳이 필요하다면은 이 포스트 파라미터를 true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면은 대립 가설이 채택됐대요. 언어바에서 규모 가설은 집단 간 평균의 규모 가설은 뭐가 없는 거라 그랬죠? 평균의 차이가 없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집단 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통제 요인으로 넣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통제 요인을 다 선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다른 통제 요인들도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컷에 대한 통제 요인이고요. 그 다음 칼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해야겠죠. 칼라, df 칼라라고 뽑고요. 이제 한 번에 갑시다. 이제 바로 갑시다. df 칼라를 걸고 hu는 칼라 파라미터로 줍니다. 자, 얘도 등분산성 충족 안 하니까 마찬가지로 언어바에서 칼라로 걸어주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df 칼라로 걸고요. 자, 얘도 데리카 설치 택이니까 넣어줘야겠네. 자, 마지막으로 요 투명도. 자, 요 변수에 대해서도 코드 복사해서 재사용할게요. 아,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넣구나. 스펠링 틀렸나? 파라미터. DARITY. 왜 파라미터가 이런 이름이 없다고 하지? 잠깐 봅시다. 아, 잘못 봤구나 이걸. 땡큐. 자, 등분사성 함정. 얘도 여전히 fails. 사실상 현실 데이터에 이거 다 트루 나오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언어바 걸면 되겠죠? 변수 복사하고 휴도 복사해서 맞춰주고. 자, 얘도 데리카 설치 택이니까 결국은 통제 요인 다 넣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따가 또 해보려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파생 변수로 바꾸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더미 변수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선정된 통제 요인을 더미 변수로 전환해야 되는데 만들어놨나? 더미 변수 만드는 거를 안 만들었죠, 우리?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더미 변수 만드는 얘기는 예전에 그 데이터 전처리 쪽에서 했었어요. 여기서 더미 변수라는 주제로 해서 판다스가 갖고 있는 get 더미스라는 메서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get 더미스 처리하는 거 설명했었죠. 이거는 뭐 모듈화 딱히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임포트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from pandas import get dummies. 다시 맨 밑으로 내려서 지금 df4에 대해서 하고 있었으니까 df5는 get dummies. df4에 대해서 얘네들을 지정해서 설정하고, 더미 변수 만들 때 첫 번째 항목들은 다 지워야 된다 그랬었죠. 처리하면은 더미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 세 개가 지금 의미가 없는 요인이다라는 걸 앞에서 봤으니까 얘네를 또 날려갖고 회귀 분석을 돌려야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그냥 알고 하면은 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도 실험해볼 여지가 하나 있어요. 과연 이거를 안 빼고서 얘를 넣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직접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 보통 나중에 경험이 좀 쌓이면 아 이거 빼도 돼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제대로 프로세스를 밟은 게 지금 요예제가 처음이니까 일일이 비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 비교해 보자고요. 일단은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 자, 전 교시 여기까지 봤었죠? 선정된 통제 요인을 더미 변수로 바꾸는 것까지 봤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요 내용을 가지고 그냥 통째로 회귀 분석을 돌려봤어요. 회귀 분석을 돌렸더니 쪼로로록 나오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VIF 값의 양상을 보니까 XYZ에 대해서 높게 나오고, 위에 보면 또 캐럿이 있었죠? 캐럿도 높게 나와요. 아까랑 양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하나씩 빼지 말고 아까랑 비슷한가 보다 라고 해서 아까 찾았던 거 XYZ를 그냥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VIF 값을 보이니까 이 값들이 여전히 다중공식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 요인을 제거했어요. 그리고서 다시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그 독립변수 보고할 때 통제 요인에 대한 보고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얘네들에 대한 보고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에 반복문 도는 거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다중공식성 문제되는 거 없고,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뎁스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거는 뭐 유의하지 않은 예측 변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그 내용은 캐럿, 그 중량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얘가 쉽게 말하면 넓이였어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윗면의 넓이가 테이블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이아몬드가 윗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이쪽 넓이랑 이쪽 폭이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블이 크다라는 건 당연히 요 깊이도 크다라는 거니까 뎁스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 모델은 이제 뎁스를 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더 넣어야겠네요. 이었으니까 이렇게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고 다시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코드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뎁스도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VIF 값도 나왔고 유의 확률 값도 이쁘네요. 잠깐만, 근데 여기 내가 위에서 돌렸던 거를 밑에서 돌렸던 걸 덮었었구나. 잠깐만요. 위에서부터 좀 다시 하고 와야 돼요. 변수 이름이 똑같은 게 중복이 돼서 여기부터 다시 해야겠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IF 값 쪼르륵 10 넘어가는 거 없고 유의 확률도 0.05 넘어가는 거 없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캐럿과 테이블이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인이 더 빠진다라고 크게 뭐 실망하실 건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영향을 가장 세게 주는 변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았을 때 최종적으로 뭐 세공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투명도 같은 거를 고려하면은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캐럿과 테이블 요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 요인을 찾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까 통제 요인 넣기 전에 분석했던 거 봅시다. 통제 요인 넣기 전에 변수였어요. 그래서 XYZ를 찾았을 때 변수가 3개가 나왔죠.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은 뎁스 빠진 게 더 좋아 보여요? 요인이 더 많은 게 좋아 보여?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설명력이에요. 통제 요인을 넣지 않고 했을 때 설명력은 0.88 나왔습니다. 88%라는 얘기죠. 근데 통제 요인을 넣고 변수를 걸러가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설명력이, 이게 훈련 변수가 아니라 검증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에요. 93%. 이 정도면 꽤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제 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설명력이 88%였는데 통제 요인을 적용한 경우에 설명력은 93%로 더 좋은 설명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설프게 변수 3개 가지고 가격 예측하는 것보다 통제 요인 넣어주고 변수 2개로 가격 예측하는 게 더 잘 맞는다는 거예요. 자, 요 예제는 여기서 끝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있으니까 분석해보니까 별 의미는 없던데 한번 더 해보자고요. 명목형 변수로부터 파생 변수 생성이에요. 뭐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서열 척도를 굿, 그 다음에 배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해 본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라벨링을 처리하는데요. 아까는 1, 2, 3, 4, 5 이렇게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공 같은 경우는 앞에 많은 거 3개를 굿으로 놓고 뒷부분은 배드, 그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앞에 3개를 굿으로 놓고 뒷부분은 배드. 이건 약간 비율을 좀 고려한 거고요. 투명도 같은 경우는 딱 8개더라고요. 그래서 4개씩 쪼개서 굿과 배드를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라벨링을 좀 다르게 줘봤고요. 자,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통제 요인 선정도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클리어리티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얘도 일단 등분산성 과정 탑도 없다고 나오고 언어바 해봤더니 대립가설 채택이래요. 그럼 얘도 적용. 칼라에 대해서도 해봤더니 등분산성 과정 충족 안에서 언어바 적용했던 얘도 대립가설 채택. 그럼 얘도 적용. 자, 세 번째. 자, 계속 과정 똑같죠? 자, 얘도 이제 대립가설 채택이라고 나와서 그러면 이제 더미 변수를 만들어야죠. 변수를 그 굿과 배드로만 쪼갰기 때문에 더미 변수를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 데이터 생긴 거는 이게 더 이쁜 거예요. 근데 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해보다 많은 설명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파생 변수를 만들면서 변수를 축소시키는 경우는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 더미 변수 때렸더니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럼 이렇게 좀 설명력을 포기하면서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 뭐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리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도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해 봅시다. 근데 이때는 아까는 통제 요인이 되게 많았잖아요. 바로 직전에는 통제 요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는 캐럿과 다른 그 요인들 외에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결정적인 요인은 2개만 있어도 설명이 됐지만 이거는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확 줄었죠. 그러면 요인이 다시 많아져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는 뎁스가 빠졌잖아. 뎁스의 P밸류가 0.05보다 작다고 나오죠. 통제 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변수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근데 설명력은 90%로 아까보다 다소 떨어졌죠. 근데 사실 이게 캐글 데이터라서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캐글에 이게 올라가 있는 스코어가 몇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보통 90% 넘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이거 내가 해놓고도 깜짝 놀랐어. 아까 94%가 나와갖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한 60, 70% 나오면 잘했다 하네요. 보통은. 근데 뭐 여러분들 사이에서 말이 돌아가긴 했지만 단 하나 예외 조항이 의료 계열인 경우에는 최소 95%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하면 안 돼. 그쪽 데이터는 진짜 정밀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회귀분석 예제 하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풀사이클 돌린 게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중선형 회귀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어떤 플로우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되게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예제 파일 하나로 이제 다 진행을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전처리하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 파일을 통해서 주피터 파일 새로 만들어 갖고 새로 따로 진행하는 게 나아요. 한 파일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진짜로. 아직까지 나는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한 2000라인 이상 코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파일 하나에 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변수 이름 정하고 그런 거 되게 힘들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요즘은 저도 잘 안 하긴 하는데 초반엔 되게 많이 했어요. 변수 이름 한글로 정하셔도 돼요. 한글로 하세요. 헷갈릴 것 같으면 한글로 하세요. 한글로 해도 돼. 이게 지금 제가 df1, df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냥 별 의미 없이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원래 이전 기수 수업할 때는요, 맨 위에 우리 엑셀 파일 처음 읽어오면 제가 변수 이름 거의 고정적으로 오리진이라고 박죠. 원본이다라는 뜻으로 오리진으로 바고 있잖아요. 사실 이전 기수 수업할 때 이거를 df1로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df2, df3, df4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어.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냥 뭐 코딩 연습할 때 A1, A2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뭐. 그랬더니 훈련생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렇게 잡더라고. 나중에 df32 해놓고 몇 번이 뭐였지?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그래서 이제 원본이라도 흔들리게 잡지 말라는 뜻으로 일단 원본은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들부터 바꿔서 수업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는 그냥 df1, 2, 3 그렇게 편의상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잡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데이터 프레임 이름 잡을 때 이거 카테고리 변환 df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은 변수 이름 한글로 잡아도 돼. 사실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전부 변수하고 함수 이름을 한글로 해도 돼요. 사람들이 어색해서 잘 안 할 뿐이야. 이거 에러 안 나요. 그러니까 민망해하지 마세요. 그게 안 헷갈리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3시 40분? 그때부터 K 폴드 얘기할게요. 그거 잡은 이유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프에서 막 섞이더라고. 그래프 순서대로 나오게 하려고. 어차피 갯더미 하면 알아서 그냥 촉촉촉 이렇게 넘버링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서촉도 큰 의미 없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제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제 나름대로 재해석한 거고, 그냥 이런 과정으로 한다. 그냥 플로우를 들어가는 거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이거보다 설명을 아주 잘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제가 소개하는 내용. 그냥 하나의 사례. 세금 가져야겠네요. 근데 세금하는 거 별로 돈 못 벌죠. 감정사.
네, 처형의 남편, 보통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제 보석 세공을 하세요. 종로에서. 근데 별로 그렇게 돈 벌고 돈은 크게 벌지 못하시더라고요. 맨날 반짝반짝한 거 보시겠어. 그래서 처형이 되게 특이하고 유니크한 모양의 그 장신구들이 되게 많으셔. 일반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형님이 만들어져. 이제 하나의 하얗게 구슬이 붙어있고. 지난주에 아직 우리 풀이 못하고 있는 연습 문제. 그것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말 그대로 연습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한번 더 하고.
수치가 있는 하루 하나에 뭐 쓸 수 있어요. 수치가 있기 그 테스트의 코드가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인에 써서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나는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 합쳐서 그냥 다 조절하고 다시 쓰고 있어요. 실제로 패널 같은 데 스트레이트 테스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각각이 할 때마다 사람 난 그거 쪼개지지 마. 같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만들면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스템 할 거 아니야? 시스템 할 때 문제 있는 거에서 필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냥 촉촉한 거야.
판다스 AI라고 해요. 챗 GPT를 품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픽처를 만들고 df.chat 하면서 명령어를 추르륵 넣으면 알아서 해줘. 일주일 전에 그런 거 봤어. 심장병에 걸리는 확률을 환자 데이터를 두고 환자 데이터랑 유전 정보 그걸 입력해서 예측률을 낸대요.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에서 낸 예측률하고 AI가 낸 예측률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이제 데이터만 갖다 놓으면 얘네가 다 예측해서. 진짜로 그 머신러닝 분석 코드는 AI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잘 나와. 일반 개발 코드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통계 쪽은 프로세스가 딱딱 정해진 거다 보니까 잘한다. 그쪽을 잘해보고 싶었는데 대신에 그 기사 보면서 그건 알았어요. 아, 데이터셋이 여기서 얻는 거구나. 그래서 얻을 수 있구나.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쓰려면 유료란 말이지. 근데 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런 유료 기능을 써야 된다고 그 기업한테는 되게 비싸게 받으니까 개인한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업한테는 비싸게 받으니까 이 돈을 들이는 직원을 갈아넣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우리나라 회사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그런 거에 직원이 대한 있어? 고객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 조소를 믿어. 사람 안 바뀌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생각 없이 막 쓰면 진짜 훅 나가요. 함부로 쓸 게 없어. 뭐가요? 챗GPT 같은 거 생각 없이 쓰면은 카드 돈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야. 함부로 쓸 게 없어. 무료에 짜고.
아씨 얘는 진짜 연구에 진심이구나. 신기하다. 마스크 써라.
그 사람. 강사님, 네. 데이터가 공짜예요. 어디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 데이터요. 뭐야? 그걸로 프로젝트 할까? 저 진지하게 듣는.
그 가능한 그룹 범위를 그룹 범위 내에서 쳐서 여기 하고 있는 사실 너무 너무 달라. 동네가 너무 시시한데 누나 원하는 거 심지어 오피스가 진짜 많이 잘 맞는 거 몇명으로 나오는 거야. 내 생활 방법이 내 생활 방법에 따라서 이 내용을 이쪽? 근데 나는 저거지. 이쪽만 아니면 나는 좀 하나. 이렇게 방법을 쓰면은 이 위로만 가져가는데 무조건 이 위로 가는 게 아니면 해갔어. 힘들죠. 뭐? 그래. 이거 당연 하고 나가고 여기에는 거의 외국 시작하면 그 이유 때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인프라, 모든 정보가 제일 빨라졌다. 굉장히 싫어. 그래서 나가기 싫어하는 거야. 모든 진짜 모든 내 사람들하고 많이 다 많아요. 교류가 없어도 그냥 그 주변에서 행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팩센터 예를 들어 하는 거 학교에서 팩센터 이런 거 페어 같은 거 전시 그런 거 같이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보여. 그러니까 내 약간 지금 구동주 시작이 나왔는데 단적으로 보고 자, 이거 숨 쉬듯이 보이는 거랑 누나가 생각하고 가는 거랑
내 뒤로 생각 안 해. 나만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생각해. 내 뒤로 활동하면 참 대신 들어가. 너가 무조건이지. 아무리 뭐 강국이 잘하네, 마키가 잘하네. 시작지 못하는. 카트? 그 카트의 유지치.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코딩할 때의 코딩 기법인데요. 교차 검증, 다른 말로 K-폴드라고 부르는 기법이에요.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코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요. 과적합 문제예요. 이제 과대적합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학습되는 거고요. 과소적합은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쪼개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가 너무 적게 되면, 만약에 데이터 50개밖에 없는데 이걸 7대3으로 쪼개버리면은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이제 샘플 로스라는 문제도 생겨요. 이런 상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과적합이 발생하면 이제 데이터가 편향을 좀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좀 더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K-폴드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요는 이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쪼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7대3으로 쪼개죠.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을 하건 결과가 똑같아지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 데이터를 쪼갤 때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 요만큼 포함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다 훈련 데이터다. 그럼 데이터가 바뀌는 꼴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분석 결과가 또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쪼개는 거를 여기에서 말하는 K-폴드라고 하는 게 이 K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N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이 N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K가 5번이면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5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위치를 다 다르게 해서. 그럼 여기에서 각각의 그 스코어 값이 나오겠죠. 이 스코어 값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설명력이 좀 더 일반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K-폴드를 하면은 한 번 할 때보다는 설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되게 성능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쪽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골고루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패키지를 가져왔고요. 간만에 선형회계 분석을 이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순정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K-폴드와 관련된 함수가요. 크로스바 스코어, 크로스 베리데이트, 크로스바 프리딕트.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사이클런 안에 그 K-폴드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단점을 좀 더 보완해서 나온 애들이 얘네니까 뭐 다른 클래스들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서 뭐 굳이 그래프를 그릴 건 아니니까 그래프 초기화 코드 필요 없고요. 자,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my need 엑셀. 자, 초반에 사용했었던 그 물고기 데이터를 다시 쓸게요. 위쪽에 임포트 실행 안 했나봐요. 데이터 가져왔고요.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분리하겠습니다. 이 K-폴드의 특징은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우리가 직접 안 해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쪼개주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점점 다르게 쪼개면서. 그래서 얘가 단점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결과 보고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뽑아낼 정보가 되게 부족해요. K를 1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뭐냐면 한 개의 폴드부터 10개의 폴드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 폴드 수예요. 자, 선형액의 모델 객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각 폴드별 R2 값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요 K가 10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한 번 했을 때의 R2 스코어, 2번 했을 때의 평균 R2 스코어, 3번 했을 때의 평균 R2 스코어,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R2 스코어를 쫙 출력을 하면은 10번이라고 했으니까 10번을 한 거예요. 이거의 R2 스코어예요. 이 중에서 최대값을 뽑으면 이게 K폴드를 몇 번 했을 때 가장 최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R2 스코어의 최대값이 0.62였고요. 이때의 폴드 수를 알아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ARG max라고 하는 메서드를 씁니다. 이 스코어가 지금 numPy 배열이에요. ND 어레이 객체인데 이 어레이 객체 max라고 호출하면 최대값을 리턴하겠죠. ARG max는 최대값이 위치한 배열 인덱스를 리턴해요. 근데 배열 인덱스는 몇부터 시작? 0부터 시작. 그래서 1 더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K폴드를 7번 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지금까지 우리는 꼴랑 한 번 하고 끝났는데 이거를 7번 정도 해서 평균을 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7번 하면 좋다라는 거 알겠어. 그럼 7번 했을 때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모델인데. 자, 전체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쓰는 게 크로스 베리데이트라는 메서드예요. 리턴 받고자 하는 정보를 불 형식으로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리니어 모델 만들고 X, Y 만들고 리니어 모델 새로 만들까요? 앞에서 만든 모델 재사용하면 안 되니까. 자, 모델 만들고 X, Y 주고 K폴드는 마찬가지로 10번 하겠다 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리턴 받을 정보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리턴 트레인 스코어, 훈련 스코어 내놔라. 왜냐면은 별도로 설정 안 하면 검증 스코어만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 스코어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 에스티메이터, 훈련한 모델. K를 10이라고 설정했으니까 총 10개의 모델이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모델 내놔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절트라고 리턴 받은 거 여기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출력했는데 이게 그 각각의 훈련에 적용된 시간들. 이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각 회차별 모델 객체.
그리고 요 테스트 스코어와 트레인 스코어가 그 훈련 점수, 검증 점수가 되겠죠. 아까 이제 여기서 뽑은 거죠. 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7번째라고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7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얘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성능 검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K폴드 수행을 한 거고, 이제 최적의 성능을 갖는 폴드에 대한 학습 객체 추출을 하려면 일단 요 테스트 스코어 리절트 DF에서 테스트 스코어에 대한 맥스 값. 자, 요게 가장 최적의 그 스코어죠. 여기에도 ARG 맥스가 있나? 한번 해볼게요. 네, 떨어지네요. 그럼 이게 맥스 인덱스예요. 그러면 리절트 DF에서 I로 맥스 인덱스 걸고 거기에 대한 학습 객체. 언더바가 빠졌죠? 아이로기면 인덱스 먼저. 맞나? 이렇게 하면 이 모델 객체가 떨어지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후속 처리를 이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함수. 최적의 K폴드 수행에 대한 추정 찾기. 아까 맥스 인덱스가 이제 얻어냈잖아요. 근데 실제 K폴드에서는 맥스 인덱스 플러스 1인 거였죠. 자, 그래서 폴드 회차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모델을 주면은 K폴드를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추정치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기후에 우리가 이제 성능평가 같은 걸 수행할 수 있는데, 요 예제는 뭐 이거 보자는 건 아니니까 K폴드 개념만 설명할게요. 왜냐면은 이 K폴드 자체가 원래 그 최고의 모델을 찾자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몇 번 하는가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선형외계 모델은 모델 객체 만들 때 여기 파라미터가 더 이상 없어요. 여기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더 이상 없어요. 선형외계 모델은. 근데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학습 모델들은, 자, 상당히 나중에 살펴볼 수업 예제 좀 미리 볼게요. 우리가 뒤쪽에서 봐야 되는 그 학습 모델은요, 어딨어? 예, 모델 객체 하나 만들면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세팅하는 파라미터들이 가지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저 파라미터에 과연 얼마의 값을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뽑을 수 있느냐. 사실 그게 머신러닝의 거의 과반수 내용을 차지하거든요. 저거 찾는 게. 저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해요. 저거를 찾는 과정에서 K폴드를 같이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K폴드는 그냥 교차 검증, 데이터 여러 번 쪼개서 가장 최고의 스코어를 뽑아내는 과정이다라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코드에 적용하기까지는 저거 말고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 이거 이미지 보석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요 뒷내용에서 이런 걸 소개할 텐데, 이 그리드 서치 CV가 내부적으로 K폴드를 적용을 해서 CV, K폴드를 적용해서 아까 되게 많은 파라미터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이서라고 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 때 대체로 세팅해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설정해야 되는 값들을 이렇게 배열로 이렇게 쪼르륵 세팅을 하는 거야. 이 중에서 어떤 파라미터 조합이 가장 좋은 건지를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값이 얘일 때 요거, 얘일 때 요거, 이렇게 교차적으로 다 넣어갖고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하고 K폴드 적용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 반복문 엄청 돌려야 돼. 이때부터 그러면 실행 시간 여기 학원 기준으로 한 10분 이상 걸려요. 셀 하나, 그 주피터 셀 하나가. 이거를 그냥 지가 알아서 반복문으로 처리하고 어떤 조합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뽑아주는 애예요. 솔직히 여기부터 머신러닝 진짜 재미없어. 얘가 다 해주거든. 되게 편해요. 그래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랑 뭐다 이렇게 찾아주고요. 이때 최대 훈련, 검증, MSA 값이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찾아줘요.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원리가 교차 검증이다라는 거지, 교차 검증 자체로 최적의 모델을 찾겠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교차 검증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차 검증은 최적의 모델을 찾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반복문으로 이거 내부적으로 여러 번 해갖고 평균 내준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교차 검증에 대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문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책 보시면 될 겁니다. 개념은 이거예요. 자, 코드 올라갔고요. 원래 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나올 시점에서 소개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진도가 거기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앞에다 넣었어요. 네, 잘 정리하세요. 여기까지요. 자, 짧아요. 길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그 사이클 런의 기능 사용 방법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그 모델의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기능 중 하나,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해요. 내부적으로 교차 검증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드 서치 CV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제가 전거였어요. 그리고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그럼 이제 이걸 써서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패키지 참조했고요. 내부적으로 K폴드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K폴드 관련된 함수를 직접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를 가져왔고요. 잠깐만요. 자, 컴퓨터가 잠깐 먹통이 돼서 잠깐 멈췄었어요. 자, 여기 실행하고요. 자, 데이터 가져올게요. 아까 있었던 거랑 동일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이 데이터를 전에 우리가 처리했을 때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스케일링을 수행을 할게요. 자, df는 by 스타드 스케일러. 오리진을 주고 종속 변수 이름은 무게라고 잡아주면은 얘를 처리했을 때 이제 스케일링 결과가 떨어지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드 서치 CV라는 거를 적용을 해볼 텐데, 독립 종속 변수를 분리를 먼저 할게요. yname은 무게였죠? 그래서 x는 무게를 제거한 거, y는 무게만 추출한 거. 자, 이렇게 데이터를 쪼갰어요. 자, 그럼 이제 요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최종 모델 찾기예요. 그래서 일단 모델 객체 리니어 레그레이션 만들고, 자, 다시 갈게요. 타이핑도 안 되는데. 자, n잡수는 -1.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자, 선형회기, 리니어 레그레이션, 그리고 로지스틱 회기 등의 모델을 제외한 다른 학습 모델들은 클래스 생성자에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다양해요. 이걸 주석으로 적을 필요는 없겠다. 이 파라미터 값의 최적 조합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는 이거 말고 더 이상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설정할 게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는 뭐 파람1은 뭐뭐뭐, 파람2는 뭐뭐뭐, 파람3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값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값을 내가 몇으로 세팅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통계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좀 더 나가면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그런 거 우리한테 지금 여기서 무리잖아요.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죠. 난 무리야. 그러면 여기에 파람스는 한 다음에 파람1은 뭐 1, 2, 3, 파람스 2는 몇, 파람스 3, 아이고, 파람스 3은 몇, 이런 식으로 값을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쫙 나열하면 이게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벌써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얘가 알아서 포문으로 반복되면서 다 하나씩 넣어준다고. 이 원리예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 이거 안 물어볼 거야, 아마. 그 이론 시험은. 근데 이거 없으면 머신러닝 코딩 할 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배경 지식을 다 갖춰야 되니까. 근데 얘만 있으면 특별히 배경 지식 없어도 얘가 알아서 찾아줘. 사실 이거 없었으면 저도 섣불리 이제 데이터 분석에 손을 못 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자, 여기다가 설명을 다시 적읍시다. 만약 선형외기 모델에 파람스1, 파람스2, 파람스3 라는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렇게 가정할 경우 각 파라미터에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을 딕셔너리형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형태로 준비하면 이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클래스가 그리드 서치 CV 클래스가 파라미터를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수행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파라미터 조합을 찾아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실제 리니어 레그레이션 클래스가 n 잡스 외에 의미 있는 파라미터를 받지 않으므로 빈 딕셔너리를 준비했어요. 여기 그냥 파람스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 클래스 이름하고 이 파람스에 세팅되는 거는 바뀌겠지만 이후 코딩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폴드 회차를 정의를 해요. 최대 10번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드 서치 CV한테 첫 번째 파라미터로 모델 주고요. 폴드라고 합시다. 폴드. 최적 파라미터 찾기. 자, 이렇게 해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 확인. 아, 학습부터 시켜야지. 생성 모델 학습 그리드 SV.fit X하고 Y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훈련 검증 데이터 따로 안 넣어놨죠? 왜냐면 얘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K폴드 하니까. 자, 그러면은 그리드 CV라고 합시다.
객체 이름을 뭐라고 잡지? 그냥 그리드 CV라고 잡을게요. 네, 그리드 CV 점 베스트 파람스 라고 하면은 최적의 파라미터를 알려주는데 여기선 출력되는 게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에 파라미터가 빈 상태로 돌려도 되나 약간 긴가민가 하기는 해요. n 잡스. 네. 여기서는 출력되는 최적의 파라미터가 없겠죠, 당연히. 파라미터 세팅도 안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학습 모델을 돌려보면은 최적의 파라미터, 뭐 C하고 커널이라는 파라미터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걸로 학습을 돌려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뱉어내라 라고 하면 얘가 여기서 뱉어주는 게 C가 10이고 커널을 RDF로 설정했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라고 뱉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안에 세팅한 게 없으니까 출력되는 결과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CV 리절트라는 거를 출력하면은 각각의 필요한 이 K 폴더에서 나왔었던 정보들이 쭈루룩 하고 출력이 돼요. 이 객체에서 CV 리절트라고 하면은 모든 학습 정보들이 다 나와요. 여기가 이제 모든 정보 확인, 민 핏 타임, 평균 학습 시간, 그 다음에 학습 시간에 대한 표준 편차, 민 스코어 타임, STT 스코어 타임, 시간에 관련된 거겠죠. 요 파람스. 자, 얘네들은 이제 각 그 폴더별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 값인 거고, 얘는 평균, 얘는 표준 편차, 뭐 이런 거겠죠. 랭크 테스트 스코어, 가장 최적은 첫 번째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파람스라는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네, 요것도 여기 보시면은, 다른 예제를 다시 보면, 자, 요 파람스라는 거 요렇게 세팅을 해놨죠. 정보를. 그러면 이제 얘가 조합을 한다고요. 파라미터 값이 요거일 때 이거, 요거일 때 이거, 요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 요거일 때 이거, 요거일 때 이거. 이런 식으로 다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학습을 수행하면 각 학습마다 테스트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게 요거예요. CV 리절트 안에 파람스. 지금은 빈 리스트로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파라미터 조합을 이렇게 했을 때 테스트 스코어가 97이었다. 이렇게 조합했을 때는 요거였고, 이렇게 조합했을 때는 요거였다. 그러니까 성능이 가장 좋은 조합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줘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뽑아서 보는 거죠. 학습 성능이 높은 순으로 파라미터 조합을 확인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출력되는 결과 없어요. 그리드 cv.cv result라고 해서 파람스라는 애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민 테스트 스코어 요걸 또 뽑아서 다시 리절트 df에 덧붙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선 지금 이 출력 결과가 의미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최적의 파라미터가 적용된 학습 모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후속 처리를 이어가면 돼요.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결과보고 값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 결과보고 값을 뽑는 걸 이제 모듈에까지 넣어줘야죠. 그렇게 해야 이제 선형액이라는 큰 주제가 완전히 끝나요. 다른 학습 모델들을 공부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학습 모델 객체에 대한 기본 개념 요거 두 개였죠? 요거 두 개에서 학습 모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성능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제 그걸 좀 보면 돼요. 회계 분석이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회계 분석 같은 경우는 결과 보고가 굉장히 요란뻑적지근한데 다른 것들은 결과 보고 그냥 성능 평가 지표 요거 제시하고 끝나요, 거의 다. 그래서 다른 분석은 결과 보고 한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모델 기본 개념 보고 성능 평가 지표 보고 요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모듈화 기능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예제 한번 체크해보고 잔차 분석도 선형액이니까 들어가지 딴 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이 기본 코드가 변경이 될지 그거 체크해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예제 하나 더 해보고 이 순서대로 이제 알고리즘 개수별로 계속 쌓아가면 돼요. 이 정형화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설 연휴 한 주를 다 쓴 거예요. 설 연휴 이후 한 주를. 어떤 알고리즘을 공부하건 간에 이 틀에 맞추시면 됩니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어떤 알고리즘은 이렇게 공부했는데 다른 알고리즘 막 이렇게 공부하고 어떤 알고리즘 막 이렇게 공부하고 알고리즘마다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이걸 한 사이클에 다 돌고 나니까 어차피 코딩하는 거 정형화가 가능하겠더라고. 물론 이론은 좀 별개 얘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다른 이거랑 요거랑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다른 애들을 대충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모듈화를 통해서 꾀했던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거 그리드 서치 CV를 리니어 레그레이션에 적용해서 모듈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형외기 분석의 최종 예제.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 찾아보는 데이터인데요. 요것도 데이터 추천은 캐글이에요. 요것도 이제 오늘 같은 과정 통해서 분석 모형 해보고 나면은 이제 사실 리드미에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하도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하길래 캐글에서 좀 비슷한 거 찾아왔고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각자 하시는 게 선형회계 분석 세미 프로젝트예요. 이제는 데이터 직접 찾겠다고 안 할 거지? 요거 두 개 하는 게 세임 프로젝트예요. 하나만 하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개당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면 돼.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